거구의 살인마 에드먼드 캠퍼를 기억하십니까? 거구의 살인마가 미국을 공포에 빠뜨리고 있을 때 캘리포니아에서도 끔찍한 살인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캘리포니아를 지진으로부터 보호하고 싶었다는 범인과 그의 기이한 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캘리포니아를 지진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보호해야 한다. 1972년 내 나이 24. 내 아버지가 나에게 살인을 명령한다. 그래, 이제 움직일 때가 되었다. 처음 문구부터 굉장히 의미심장하네요. 안녕하십니까. 연세린 엑스파일을 진행하고 있는 철철교주입니다. 네, 오설록수입니다. 아버지가 살인을 명령했다. 청부 살인 같기도 하고, 그리고 24살, 굉장히 젊은 나이고, 네. 그리고 캘리포니아를 지진으로부터 보호해야 된다. 굉장히 애매하고 지금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네, 뭔가 명확하지 않은 네네. 그런 느낌들이 좀 많이 있죠. 자신을 히어로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에드먼드 캠퍼가 활동하던 시기면 1970년대인가요? 그렇죠. 예. 정확히 언제였죠? 1972년에 있었던 하나 이제 두 번째 희생자를 다루는 과정에서 조금 이 에드먼드 캠퍼가 연관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에드먼드 캠퍼의 살인 행각을 제가 정확히 짚어드릴 수는 없지만 아마 1971, 2년 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지금 이 범죄자의 행각은 언제부터 출발을 할까요? 1972년에 아버지가 살인을 명령한다라는 자신이 갖고 있는 그 믿음에서 출발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기존에서 했었던 방식처럼 어떤 사건을 저희가 함께 추적한다는 느낌보다는 처음에 했었던 것처럼 약간 일기 형식으로 범인의 그런 심리라든지 그런 거를 읽어드리면 저희가 같이 한번 범행을 따라가 보는 그런 방식을 추구해 볼 생각입니다. 네네, 굉장히 새로운 시도를 또 네. 해보고 있군요. 네. 1972년 10월 13일 55세의 남성 히치하이커와 만났다. 나는 그를 지나치려고 했으나 차를 다시 세우고 고장난 듯한 행동을 취했다. 그리고 그에게 수리를 부탁하는 듯 도움을 요청했고 그가 나를 도우러 왔을 때 나는 행동에 옮겼다. 그리고 시체는 간선도로에서 그리 멀지 않은 숲속 어딘가에 버렸다. 2주 후 나는 간선도로에서 여자 히치하이커를 한 명 태운 뒤 그 여성을 공격했다. 그리고 시체를 덤불 속에 두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행동했다. 지금 2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네. 거네요. 2명의 희생자가 발생했고 2주간의 냉각기를 거쳤고 네. 그리고 첫 번째는 남성, 두 번째는 여성, 그리고 그렇죠. 여성에 대해서는 사체 훼손까지 발생을 한 거면 이게 과연 동일범의 행각일까라는 생각이 들 네. 정도예요. 사건만 봤을 땐. 네. 그러면 그래도 우리는 지금 그 사람의 일기를 엿보는 듯한 느낌으로 사건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한 명인 건 맞는데 네. 그러면 이 범인은 그 계획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범죄자일 가능성이 큰 거 아닌지. 그렇죠. 확실히 MO의 측면에서 모두스 오페란다의 측면에서 두 사람이 공통점이 거의 없고 더군다나 피해자를 선택하는 그 피해자 선정의 조건조차 사실은 명확하지 않으니까요. 아버지가 명령했다는 거는 약간 전 처음에 찰스 맨슨 같은 느낌으로 뭔가 아버지가 아들의 손을 빌렸나 생각도 했는데 그러기엔 이미 아들이 성인이고 네. 그리고 반대로 보통 우리 아버지들이 자식들한테 많이 하는 얘기로 나가 죽어가 있잖아요. 네. 근데 나가 죽어를 이제 나가 죽여로 들은 게 아닌가. 그러니까 뭔가 그렇게 오해할 만한 문장들이 괜히, 자기가 강박이 생겨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연 어떤 건지 모르겠네요. 네. 근데 이제 아까 여기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게 이게 이제 이 당시에는 연쇄살인처럼 보이지 않았던 이유가 모두스 오페란다의 측면도 있지만 두 번째 여성의 시신을 두고 사실은 에드먼드 캠퍼의 소행이 아닌가 하는 문제가 불거졌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에드먼드 캠퍼가 워낙 대학생 여자 대학생의 살인을 실시했기 때문에 행했기 때문에 네. 이 희생자가 이거 에드먼드 캠퍼의 소행일 것이다라고 그 당시에는 생각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게 동일범의 소행이다라는 판단을 쉽게 할 수 없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 세 번째 사건이 일어나나요? 네. 그리고 아버지의 명령으로? 그거는 이제 이 사람은 그렇다 안 그렇다는 여기선 표현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다만 이제 조금 방식이 다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사람의 범죄의 성격이 좀 명확하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에서 명확하게 드러난다고요? 네. 들어보시면 아실 것 같습니다. 네.
1972년 11월 2일 성당에 나의 죄를 고백하기 위해 들어갔다. 신부에게 인간, 재물, 그리고 그와 관련된 이야기와 나의 아버지가 희생자들을 죽이라고 시켰다는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그러자 신부가 이렇게 되물었다. 성경을 읽었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도 알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아버지의 말씀을 따르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알겠군요. 나는 그 일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내가 당신의 다음 제물이 되겠습니다. 그의 요청을 나는 거절할 필요가 없었다.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요? 신부가 저렇게 말을 했을까요? 뭔가 이게 만약 근데 이게 나중에 이 사람의 진술이라면 네. 굉장히 남의 말을 왜곡해서 듣거나 네. 정말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듣는 사람이 듣고 싶은 대로. 아닌가. 네. 아버지의 명령도 그냥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들은 게 네. 아닌가. 아버지가 심지어 살아있기는 한 사람일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지금. 그렇죠. 이게 어떤지 모르겠네. 아니면은 그러니까 말 그대로 환청일 수도 있는 거죠. 아, 환청이라고. 네. 이 모든 게 그러니까 다 이 사람이 워낙 지금 정신병이 심각해서 이런 것조차도 환청으로 들을 수 있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소장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처럼 그런 의도로 말한 게 아닌데 그렇게 들어버리는 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범인의 이 범죄 유형 그리고 범인에 대한 프로파일링이 사실 좀 정리가 되기 시작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편집증적인 정신분열증을 겪고 있었어요, 이 사람은. 그리고 무작위적인 범행을 시도하는, 즉 아무런 명확한 동기가 발생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신부가 이런 말한 것 같다는 그 환청에 의해서 범행을 시도하는 비조직적 범죄자라는 거죠. 지금 살인이 더 일어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죠. 세 번째에서 명확해졌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 명확한 걸로 뒤에서 계속 일어날 것 같은데 네. 그리고 아까 명확하다는 건 지금 재물이라는 표현에서 이 사람의 동기가 드러났다고 생각해요. 네. 한편으로는. 그런데 지금 여기까지는 이 사람의 목소리로 우리가 이야기를 듣고 있기 때문에 수사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이 사람이 뭔가 잡힐 만한 그런 증거나 이런 게 포착되긴 했는지 뭐 그런 것도 좀 궁금하긴 한데 어쨌건 다음 사건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한 가지 짚고 넘어가 드리면 이 당시에 지금 보면은 희생자들이 각각 다 달라요. 유형도 다르고 한 사람은 네네. 신부고 한 사람은 여성이고 한 사람은 남성이고 아.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연관성 자체가 상당히 부족했고 네. 그리고 증거 자체도 명확히 남기지 않는 왜냐면은 이 성당이라는 장소가 너무 많은 사람들이 들어갔다 나오니까 이게 어떤 특정한 범인에 의해서 발생한 증거다라는 확증된 그런 증거가 없었던 거죠. 다음에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1973년 1월 25일 나의 과거를 돌아보았다. 이 모든 불행이 다 마약 때문은 아닐까 생각했다. 마약을 처음 팔았던 나의 고교 친구가 생각이 났고 나는 그를 찾아가기로 결심했다. 그런데 그곳에 그는 이미 없었다. 그곳에 살고 있던 여성은 그가 이미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다고 한다. 그런데 그곳에 살고 있던 여성이 친절하게 그 녀석의 새 주소지를 가르쳐 주었다. 아, 맞다. 내 얼굴을 기억하면 큰일 나지, 참. 그 여성을 일단 살해한 건 확실하겠어요. 네. 그리고 고교 친구 주소를 받았다니까 고교 친구도 찾아가서 죽였을 거고. 네. 그럼 두 명이 더 죽은 건가요? 두 명이 아니라 두 일가족이 죽은 거죠. 아 그래요? 두 네. 일가족을? 이 여성과 이 여성의 아이들 예. 그리고 이제 친구와 그 친구 부부 이렇게 해서 네. 냉각기도 좀 짧아지는 것 같고. 그렇죠. 그리고 그 연쇄 살인이면서 대량 살인으로 발전을 네. 하는 느낌이네요. 굉장히 지금 이 범죄자에 대해서 지금 웃겨서 내가 허탈한 웃음을 웃는 게 아니라 네. 굉장히 황당한 범죄자인데다가 네, 맞습니다. 그 뭔가 정의되지 않는 무언가가 있어요. 이 사람은 네. 지금. 그리고 지금 정신병에 관련해서도 굉장히 손꼽히는 지금 미친놈인데요. 근데 그렇죠. 그 전까지는 사실 뭐 데이비드 버코이치처럼 어떤 특정 개가 보인다든지 뭐 나에게 뭐 부기맨의 피가 흐르고 있어 이런 식의 성격이 강했다면 이건 뭔가 좀 더 명확하고 네. 그거에 대한 강박이랄까 이걸 시행해야 된다는 강박이 사실 크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우리가 연쇄살인마를 많이 소개하고 그거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하다 보면 이 사람이
미친놈이 아니라 살인을 목적으로 체계적인 무언가를 한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리고 사람을 뭔가 통제해 두기 위해서 그렇죠. 그 사람에게 멋있는 모습을 보인다거나 아니면 최소한 돈을 목적으로 한다거나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 사람은 정말 미친놈으로 분류돼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미친놈이라는 게 다 미친놈 같죠. 결과적으로는. 근데 보면 이 사람은 정말 정신질환이 심한 그렇죠. 심한 사람이라고 느껴져요. 지금 두 가족이 거기다 추가로 살해됐고 네. 목적이 뭐 여기서는 그래도 목적성이 있긴 있네요. 그렇죠. 근데 마약을 자신이 마약 때문에 그랬다는 명확한 건 아니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명확한 목적이 발현됐다기보다는 이제 순간적인 환청이나 네. 환각 이런 것들에 의해서 범행이 시도가 되는데 마지막에 여성 가족 죽인 거 보면 그렇죠. 이게 뭔가 증거 인멸 목적이 예. 있잖아요. 예. 그런 거 보면 완전히 또 그렇게 미쳐버린 그래서 막 현실 검증 능력이 없는 네. 정도까지는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또 다음 사건을 들어보죠. 1973년 2월 초순 헨리 코엘 레드우드 주립공원에서 캠핑 중이던 10대 소년 4명을 보았다. 나는 그들이 산림을 오염시킬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 산림을 오염시키지 않기 위해서 숲을 떠나라고 명했다. 그런데 그들이 오히려 나를 위협했다. 그들이 자연을 파괴시키기 전에 나는 행동을 해야만 한다. 1973년 2월 13일 아버지로부터의 명령이다. 잡초를 뽑고 있는 노인이 보였고 나는 내가 이 명령을 충실히 따라야만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거기서 지금 2번의 범행이 더 일어나고 네. 총 5명이 더 살해가 됐네요. 그리고 이번에는 소년 4명 그리고 노인 1명. 네. 굉장히 무작위적인 살인이고 여기서는 공원을 지키고 자연을 지켜야 된다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데 네. 정말 합리화가 엄청나네요. 네.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끝납니까 범행이? 네, 이 23일에 범행을 본 목격자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의 차를 보고 신고를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인상착의가 다 배포가 돼요. 그래서 이게 배포가 된 지 몇 분이 지나지도 않았을 때 체포가 되거든요. 근데 이 체포 당시에 체포에 상당히 순순히 응했고 그 방금 사용하고 옆자리에 놓아두었던 소총을 네. 거머 잡거나 쏠 생각도 하지 않았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좀 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 당시에 로버트 레슬러가 이와 유사한 사건을 분석하면서 비체계적 범죄자, 즉 비조직적 범죄자의 경우에는 차를 잘 가지고 다니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을 많이 했었어요. 네. 근데 이 사건을 듣고 이게 역시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와 반대되는 대표적인 사례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로버트 레슬러도 비조직적 범죄자라고 정의 내린 건 맞네요. 네. 그리고 지금 소총을 가지고 있었다고 했는데 네. 소총으로 살인을 한 적이 있나요? 소총으로 살인을 한 것은 2월 13일에 노인만. 마지막 다른, 노인. 네. 다른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그 여성 가족 같은 경우에는 권총에 의해서 살해를 했고, 그 자기 친구 가족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 이제 칼에 의한 범행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방식도 일정하지 않고요. 대상 선정도 일정하지 않고요. 그 진행하는 과정 역시도 일정하지 않은 범위인 거죠. 이게 총으로 살해를 하는 연쇄살인마 같은 경우는 칼을 잘 안 쓰거든요. 그리고 여성을 살해하는데 총을 썼고 남성을 살해하는데 칼을 썼다? 이것도 굉장히 이상하네요. 그러면 그 친구 여성에 대해서는 살해를 목적으로 빨리 죽일 목적으로 총을 썼고 남자 친구 그러니까 자기 고교 동창에게는 그래도 어느 정도 분노가 있기 때문에 칼을 통해서 그 살해 시간을 좀 길게 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그런 해석이 딱히 통용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냥 여기서는 총을 썼고 네. 거기서는 그냥 칼을 쓴 게 아닌가 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일관성이 없네요. 네, 그렇게 보시는 게 맞는 게 가장 처음에 살인을 했었을 때의 도구는 사실 타박에 의한 살해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의 경우에는 칼을 사용했고 가족 그 두 가족을 살해할 때 방식이 또 바뀌어 있고 지금 또 바뀌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방식이 계속 바뀌는 범인, 정말로 체계가 잡히지 않는 그런 범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한편으로는 지금 이런 범죄자는 굉장히 잡기가 힘들었을 것 같은데 네. 왜냐하면 한 명이라는 느낌도 없고 그런데
이 지금 범죄자가 또 그만큼 분산돼 있는 만큼 자기의 뭐 목격자나 이런 거에 대해서 신경을 별로 안 썼나 봐요. 네. 그래서 아까 말하니까 목격자가 또 많았다고 네. 그러는데 그러면 지금 이 인물에 대해서 좀 공개를 좀 해주십시오. 네. 범행 기간 총 4개월 만에 자그마치 13명의 사람을 죽인 허버트 멀린이라는 허버트 멀린. 사람이고요. 허버트 멀린이 향후에 얘기하기를 자기는 이 모든 것이 환경을 구하려는 목적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희생자들이 스스로가 아까 신부처럼 자신이 제물로 쓰여지기를 원했기 때문에 내가 범행을 한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요. 그렇지만 배심원단은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증거 인멸을 하는 그런 행동까지 하는 거 봤을 때 얘는 범행 당시에는 정신이 온전한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현실 검증력이 명확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해서는 정신병원이 아닌 유죄 그리고 교도소로 들어가야 한다라는 판결을 내립니다. 판결 자체는 잘 났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그렇다고 정신이 온전했다고 보이지는 않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사람의 생애에 대해서 좀 봅시다. 이 사람 허버트 멀린 하면 굉장히 이름 자체는 그 멀린 마법사요? 매너 좋은 네. 남자일 것 같은 느낌이에요. 허버트 멀린. 허버트. 네. 뭐 멀린 마법사도 생각나고. 네. 허버트 멀린의 생애에 대해서 한번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 허버트 멀린 보이스카우트 대원도 했었고 유소년 야구팀의 선수도 했고 친구들과 이 오두막집을 만들어서 그쪽에 이제 친구들을 초대해가지고 놀 줄도 아는 되게 평범한 소년이었어요. 아 그래요? 네. 뭐 인간관계도 나쁘지 않았나 그렇죠. 보네요. 1947년 4월 18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살리나스에서 태어났고요. 근데 이날이 1906년 샌프란시스코 지진의 41번째 기념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샌프란시스코 지진에 대해서 좀 기억을 해두시고 계속 제 이야기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족들과 산타크루스라는 곳으로 이사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샌 로렌조 밸리 카톨릭 고등학교를 다니고 뭐 애인도 사귀고 하는 등 정상적인 삶을 살았어요. 키와 체구가 조금 작았음에도 상당히 당돌했고 용감한 이 친구라고 많이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학교 미식축구팀의 대표팀으로도 활약하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남녀 학생 모두가 다 멀린을 좋아했고요. 선생님들 역시도 그를 인기 있는 훌륭한 학생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더군다나 이 멀린이 예의까지 깍듯이 지킬 줄 알았기 때문에 멀린은 학교 내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인물로 평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런 와중에 자신이 어떻게 보면은 동성 친구 중에 약간 소울메이트 같은 그런 친구를 만나는데 이제 그게 딘이라는 친구거든요. 지금 멀린이 동성애를 하고 있는 건 아니죠. 네. 딘하고. 그러면 여기까지 보면 굉장히 모범생에 가까운 뭐든지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한 그렇죠. 소년의 모습인데 근데 그런 모범생이 왜 변해가는 뭔가 계기가 생기나요? 발생하나요? 네. 일단은 정상적으로 고등학교를 졸업을 했고 1960년대 후반 이제 엔지니어가 되기 위해서 카브릴로 컬리지에 진학을 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쉽게 적응을 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로버트 레슬러와의 나중에 인터뷰에서 했었던 이야기에 따르면 이 대학을 다니면서 얼마 동안은 막 묵주를 차고 다니고 장발을 하고 다녔다 그래요. 근데 이 원인이 여성들이 당시에 그런 남자를 매력적이라고 생각했다고 자기가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뭐라 그럴까요? 묵주를 차고 머리를 길게 다는 뭐 약간 퀸의 그런 가수 같은 약간 로커 같은 스타일을 하면 여성들이 좋아한다라고 자기가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군. 묵주라고 생각하니까 지금 몇 가지 이미지가 떠오르는데 킹 오브 파이터에서 나오는 것처럼 굵은 묵주는 아니었겠죠? 저는 본 적은 없어서. 아, 그래요? 네. 저 대학교 때 가끔 그런 거 차고 다니는 친구들을 보면 이렇게 조그만 묵주, 약간 목걸이 같은 그런 거 같은. 그 정도일 것 같아요. 네. 우리 뭐 이렇게 하는 큰 거 말고 알 큰 거 아닌 것 같고. 근데 이제 그렇게 해도 자기가 바랬던 그런 어떤 성적 경험을 갖는 데 도움이 안 된 거예요. 여성들이 자신을 그렇게 매력적으로 보지도 않고. 그래서 이번에는 방식을 좀 바꿔서 스마트한 수트 차림으로 변하기 시작해요. 수트를 입으면 여성들이 좀 좋아할 거다. 근데도 여성들이 자기한테 그러한 기회를 제공해 주진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기회를 제공해 준다기보다는 자신을 매력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자신과의 어떻게 보면 연애라든지 그런 감정이 깊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어떻게 보면 하나의 자신에게 실패라는 것이 쌓여질 때마다 정신병원을 들락날락거리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자진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정신병원 내에서는 이 사람은 지금까지 타인에게 해가 될 가능성은 없어 보였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을 이유로 이제 다 퇴원시켜요. 지금 이 사람의 어떤 스타일일까 생각해봤는데 네. 너무 짧은 시간 안에 변했으니까 네. 오히려 지금 이 멀린 같은 경우에는 결혼에 대한 강박에 있었던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빨리 가정을 만들어야 되고 네. 근데 그것도 이게 어쩌면 아버지에 대한 환각이 들렸다고 하는 걸 봤을 네. 때 어려서 계속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고 나름들한테 보여 또 이런 것들이 한편으로는 그 이 사람의 가정으로 생각했을 때 아버지가 굉장히 권위적인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무언가에 대해서는 압박이 심했고 근데 그게 물론 연쇄림마가 되는 조건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하지만 이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굉장히 압박이 심했고 음. 지금까지 모든 걸 완벽하게 살아왔고 계속 한 단추씩 깨어온 거예요. 그렇죠. 아버지가 바라는 나의 모습으로. 그런데 여성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이게 20몇 살에 결혼에 조급한 마음으로 빨리 연애를 하려고 하는 게 서서히 뭔가 사람 마음을 얻으려고 하고자 하는 것들이 전혀 없이 네. 이렇게 하면 되겠지. 난 친구가 다 됐으니까 이렇게 하면 누가 다가오겠어요.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 사람은 자기 인생에 있어서 모든 게 완벽하게 이루어졌다고 이것도 지금 상대도 내가 생각하는 완벽함으로 나에게 와야 된다라는 네.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확실히 전 이제 그 소장님이 말씀하셨던 결혼이라는 부분이 맞는 게 멀린이 여기서 결혼을 확실히 결심을 하거든요. 그래서 길이나 파티에서 만나는 아가씨들한테 여성들한테 무작정 청혼을 시작해요. 근데 이게 당연히 어느 여성이 이런 남자한테 갑자기 오케이 승낙을 해주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자들에게 계속 거절을 당하고요. 그러다 보니 스스로에 대해서 내가 혹시 게이처럼 보여서 그런가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게 확산이 돼서 오히려 난 동성애를 해야 되나봐라고 생각을 해서 샌프란시스코의 동성애 구역을 찾아다니면서 거리의 남자들에게 같이 살자고 하거든요. 근데 이것 역시도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도 다 거절을 당해요. 지금 이 범죄자의 모습을 보니까 네. 껍데기만 남은 사람 같은 느낌이 네. 들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네, 이게 맞습니다. 내가 이성애자인지 동성애자인지도 스스로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이게 이런 캐릭터를 다룬 그 닥터 프로스트에도 있어요. 시즌 1이었나? 아무튼 거기서도 껍데기만 남은 남자. 네. 현실에서 텅 빈 남자였나 네. 보네요. 계속 그 부모의 요구에 의해서 그렇죠. 자기가 삶을 네. 살고 항상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는데 정작 내가 뭘 원하는지는 모르는. 네. 근데 이 경우에는 그게 극대화돼 있는 그렇죠. 케이스. 그리고 이성에 대해서도 내가 다른 그 화술강자나 그 연애운수 이런 데서 얘기를 했던 것 중에 하나가 가장 필요한 거는 자연스러움과 적극성 두 가지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보통 자연스럽지 못하게 적극성만 발휘하는 사람들은 진상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연스럽다는 건 상대한테 명분을 주지 않는 네. 거. 왠지 저 사람이랑 만나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해준 상태에서 만나야지. 네. 그러니까 그거에서 상대한테 미안하게 만들거나 고맙게 만들거나 뭔가 네. 그렇게 해서 만나야지. 그냥 막무가내로 만날래? 그리고 저기 가서도 만날래? 그러면 그 모임의 진상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결혼 정년기가 된 분들이 그런 실수를 많이 저지르는 경우가 많아요. 네. 조급하니까. 네. 하여튼 그런 경우 굉장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모르는 네. 지금 여기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런 심리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 같아서 네. 좀 그런 부분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아무튼 또 계속 얘기 좀 들려주시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잠재성이 풍부했는데도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껍데기만 남다 보니까 아무것도 이루어내지 못하는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잠재성이 풍부했던 아이의 추락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멀린이 남들에 비해서 자신이 바라는 바대로 이 삶이 진행되지 않으니까 남들은 다 그러는 것 같은데 나만 안 되는 것 같으니까 너무 불공평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성직자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시작했지만 얼마 못 가서 또 포기하고요. 어느 날에는 느닷없이 권투 선수가 돼야겠어라고 해서 훈련을 받은 뒤에 이 첫 시합에서 얘는 진짜 전도 유망한 선수가 될 거야라는 칭찬을 받아요. 근데 이건 역시도 금방 포기하고 말거든요. 그리고 군대에 가고 싶어서 입대 지원서를 내요.
네. 그리고 아까 소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버지가 조금 강한 분이라 그러셨잖아요. 네네. 아버지가 군인이었어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군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해군을 제외한 모든 군대에서 멀린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정신 상태가 좀 불안정했다는 것이 이유였어요. 그래서 어느 것 하나도 끝까지 완주를 하지 못했던 이 멀린이 그런 와중에 어느덧 20대 중반으로 자라버린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 사회에 전혀 적응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고 사회를 따라가지 못하고요. 다양한 직업을 시도했고 뭐 여러 사람을 만나려고 이렇게 하지만 그럴 때마다 성공적으로 이어지지 못하니까 상황이 좋아지는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몇 가지 저는 주목한 키워드가 있는데 네. 불공평이라는 것과 그리고 성직자가 되려고 했다라는 네. 것에 대해서 좀 잠깐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불공평이라는 거는 이 사람이 주변 사람들을 과연 어떻게 바라봤을까에 대한 그렇죠.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내가 못났어가 아니라 이 불공평이라는 의미는 나는 잘났는데 나보다 못난 애들이 내가 하고 싶은 걸 해라는 그런 심리적 생각이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애초에 모든 것을 이뤘기 때문에 나르시즘이 어느 정도 있고 근데 그 나르시즘은 부모의 압박에 특히 아버지의 그렇죠. 압박에 예. 의해서 생성된 것들. 근데 그 아버지의 압박이 너는 굉장히 그런 걸 했겠죠. 장교 같은 교육을 했겠죠. 어려서부터. 뭐가 돼야만 해. 뭐가 돼야만 해. 네. 그 생각 나지 않나요? 사도 세자가 네네네. 그 영주에게 받았던 교육. 그 너무 조기에 많은 그 압박을 받고 정해진 규율에 의해서 전도 유망하게 살다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죠. 물론 사도가 세자가 그렇게 됐다는 건 아니고 그 부분에서는 마지막에 좀 차이가 있겠지만 네. 그래서 그것과 그리고 성직자가 되려고 했다라는 거는 내가 나보다 못난 애들이 저렇게 연애를 잘하지만 내가 저게 안 된다는 걸 합리화한 것 같아요. 나는 그러면 신과라도 네. 나는 신과라도 차라리 그 소통을 하겠다. 그런 식으로 되면서 성직자로 눈이 돌린 게 아닌가. 그러니까 자신의 뭔가 좌절을 인정하지 않고 그렇죠. 그냥 합리화를 해버리기 때문에 못하는 것도 있고 잘하는 것도 있잖아요. 사람이.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바뀌는 건데 그냥 못하는 걸 인정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공평이라는 건 나는 잘났는데 나보다 못난 애들이 저렇게 하는 건 말이 안 돼. 이게 이 사람이 생각하는 불공평인 그렇죠. 것 같거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지금 이제 20대 중반까지 네. 흘러왔어요. 결국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시도만 계속하는 거죠. 그런 모습이네요. 이런 이제 어려움 와중에서 이게 정확히 시점은 잘 모르겠는데 요 그 앞 전후일 것 같아요. 이 어려움 전후에 자기의 되게 친한 친구였던 딘이 사고로 죽어요. 근데 여기서 허버트가 완전히 엇나간 듯한 행동을 하는 게 친구의 동상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하루 종일 막 같이 있거나 친구의 동상을 막 멍하니 하루 종일 바라본다거나 하는 행동을 해요. 그리고 이때부터 아까 그 이제 그 마리아나를 더 본격적으로 피우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 마리아나라는 시점, 마약이라는 시점을 보면 그 고등학교 친구니까 아마 대학 네. 초기 상황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군요. 네. 그 친구가 너무너무 그립다. 그것도 네. 있지만 그 친구와 함께했던 내가 잘 나가던 그 시절이 그렇죠. 그립다에 좀 가까울 것 같아요. 그러면 오슬록스님은 지금 이 친구의 죽음과 마리화나를 접한 이것이 이 사람의 정신병의 원인이라고 보십니까? 그거는 원인이라고 단정을 지을 수는 없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유사한 경험을 겪었다고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정신병을 겪지는 않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아마도 계속된 실패 그리고 꿈의 상실 이런 것이 그를 더 초조하게 만들었고 이 압박과 강박 사이에서 이런 친구의 새로운 상실과 그리고 마약이 시작됨으로써 이게 더 촉진이 됐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사회로 나와야 되는 나이예요. 그렇죠. 어쨌건 사회로 나와야 되는 나이고 그러면 지금 아까 권투 선수도 시도했고 어찌만 그거는 어쨌건 대학 시절의 이야기에 가깝다고 느껴지고 그러면 어쨌건 이 사람이 사회생활로서 뭔가 모습을 좀 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사회생활에서도 분명히 더 큰 좌절이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뭔가 에피소드가 있으면 좀 들려주시죠. 네, 이 친구가 지금 현재 마약을 엄청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69년 아버지와 어머니 결혼 29주년 축하 식사 자리에서 이제 가족 친척들이 다 모였어요. 근데 멀린이 여기서 가족들의 말을 기계적으로 따라하는 증상을 보이기 시작해요. 어떤 건지 아시겠죠? 네. 이게 이제 말 그대로 정신병적인 게 이제
증세가 드러난 건데 음. 가족들이 이를 이상증으로 판단을 해서 정신병원에 입원을 시켜요. 이때 이제 최초로 편집증적 정신분열증이라는 진단명을 받아들거든요. 병원에서는 이 허버트의 멀린이 상태가 상당히 심각하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자칫 잘못 관리하면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판단을 했어요. 네. 근데 이게 이제 병리적인 판단이지 사회적으로 살인이 이어질 것이다라는 판단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게 개인의 건강을 위해서 이 사람은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라는 판단이지 이 사람이 이 상태로 사회에 나가면 이 사람은 살인을 할 거예요라는 판단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할 수도 없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건 연결이 안 되니까. 정신분열 진단이 이제 살인범이 된다는 인간관계는 그렇죠. 전혀 아니고 예. 그러면 입원을 스스로가 거부한 거예요? 그런 것도 있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점이 됨으로써 이게 이제 뭐 아마 돈 그런 거와 다 연관이 돼서 결국에는 뭐 본인 스스로도 나오고 싶어하는 의지가 강하고 이런 게 저는 이제 강했다고 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가족이나 병원에서 그를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라고 이제 서술이 돼 있는 거 봤을 때는 아마도 뭔가 그런 규정적으로도 좀 본인의 의지가 중요하다 뭐 이런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그러면 병원에 가지 않고 그냥 밖에 있었는데 여기서부터는 문제가 이 사람이 느끼기에 아버지가 자신을 이렇게 실망했을 거라는 굉장히 강한 실망을 했을 거라는 생각이 이 사람의 가장 강력한 트리거가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더 나오고 싶어 했을 수도 있었겠네요. 그랬을 네. 수도 있겠. 근데 막상 나왔는데 가족에게는 버림받은 그렇죠. 뭐 그런 느낌을 받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병원을 그렇게 나와서 이제 미국을 지역 곳곳을 전전하면서 이 사람이 이제 아예 이제 뭐 어떤 특정한 비전을 가진 직업을 선택하기보다는 뭐 식당이나 주유소 등에서 하루하루 일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거든요. 그러면서도 종종 정신병원 신세를 지기도 해요. 그런 게 이제 심각해지는데 아직까지는 아무도 몰랐던 거죠. 이때쯤부터 시작이 돼서 어떻게 보면 그 안에 있는 뭐 악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이 움직이고 있었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지금까지는 아무도 없었던 거죠. 그렇죠. 이 시점까지는. 이때부터 본격적인 환청에 시달리거든요. 대표적으로 뭐 환청이 자신에게 그 담뱃불로 자신의 그 성기를 뭐 해라, 공격해라. 뭐 그런 식의 이제 환청의 지시가 들리니까 이걸 실행에 옮길 정도의 실행력을 보여주거든요. 이 사람에게 근데 이 환청이 나중에 진술된 바에 따르면은 아인슈타인의 환청이라고 여겼어요, 본인은. 알버트 아인슈타인. 굉장히 생소하네요. 네. 보통 뭐 히틀러나 이런 그렇죠. 사람을 이렇게 좀 뭐랄까 동경한 네. 그런 연사인말이 많이 봤지만 아인슈타인의 환청이다. 이거는 좀 다르네요. 그러니까 자기가 되고 싶었던 건 그런 사회적으로 족적을 이루고 그렇죠. 뭔가 아버지가 바라는 대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네. 그런 실질적인 영웅이 되고 싶었던 그런 욕구가 강했던 사람 같아요. 더군다나 아인슈타인이 약간 과학자 이미지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아까 말했던 그런 환청, 자신의 범행의 목적 이런 거 역시도 이런 거 과학적인 것과 연관이 되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사람은 샌프란시스코 지진 그 기념일에 태어났어요. 지진이라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사람들에 대한 공포감을 갖고 있는 지역에서 태어났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기가 환청으로부터 들었던 게 이 지진이 일어나는 것을 막으려면 사람을 죽여야 한다라고 메시지가 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 정신과 의사에게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곧 재난이 닥쳐온다. 그래서 이 재난으로부터 지구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나의 환청이를 말하길 희생이 필수적이다. 사람을 살해를 해야 한다. 그리고 왜냐하면 지구가 지금까지 온전해 있었던 이유는 사람이 결국 죽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죽여야 한다는 거고 그리고 이 사람들도 그러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내가 죽음의 노래를 부르면 이 사람들은 희생이 될 거고 그로 인해서 이 자연이 이 지구가 지진 이런 것들로부터 지켜질 것이다라는 게 이 사람의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지구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노래, 즉 범죄를 행한 것이고 그 사람은 자신의 노래에 의해서 지구를 위해서 희생된 것이다라는 이제 그런 말을 한 거죠. 그렇군요. 네. 그러면 현재 멀리는 그 사건으로 사형을 당했습니까? 1974년 8월 19일 정신 이상을 주장을 하지만 이게 기각을 당하고요. 2개의 1급 살인과 11개의 2급 살인으로 유죄가 선고가 됐는데
종신형을 선고를 받습니다. 어. 그래서 교도소에서 생을 보내고 있고요. 현재까지도. 네, 네. 그의 나이가 78세가 되는 2025년에는 가석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석방의 논의가 가능하다. 아, 논의가 가능하다. 그때 이제 재평가가 되겠죠. 사회로 돌아올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그래요. 근데 네. 이 사람은 지금 병원에 있는 게 아니고 교도소에 있는 거면 정신적으로 치료가 됐지 않았을 것 같은데. 네. 어쨌건 그러면 이 허버트 멀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얘기를 해봐야 네. 될 텐데 아까 보면 20대 초반까지는 큰 문제가 없는 네. 젊은이였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변해버렸는데 이게 정신병이 생겨서 뭐라는 걸로 좀 해석이 되긴 하지만 네. 어쨌건 그 결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살해됐어요. 몇 명 네. 죽었죠? 총 13명이죠. 13명. 4개월 만에. 아, 4개월 만에 13명이나 무참히 살해하는 연쇄살인마가 됐는데 뭐가 지금 그를 그렇게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일단은 본격적인 분석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제가 생각했었던 어떤 아버지가 말했던 환청에 대한 부분을 잠깐 생각을 해봤어요. 네. 대체 무슨 이야기를 아버지한테 들었길래 얘가 더 이런 게 심화됐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아마도 뭐 글로벌 뉴스라든지 다른 뉴스, 신문 기사 같은 데서 어떤 지진이나 재난에 대한 그런 얘기나 또는 인재에 의한 사고들을 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기사를 봤어요. 네. 그때 아버지는 이렇게 얘기를 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아, 이 사람들이 이 문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라는. 그때 이 사람이 듣기에는 아, 지구를 지키기 위해서는 뭐 그런 것을 해야 돼. 라고 이제 본인은 환청으로 그렇게 들을 수도 있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해봤고 한 가지는 실제로 그래서 재판장에서 그렇게 주장을 해요. 봐라, 지금까지 캘리포니아 멀쩡한 이유는 내가 13명 살해를 했기 때문에 한 거다. 그렇게 주장을 해요. 실제로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분석을 하면은 첫 번째는 편집증적 정신분열증의 어떻게 보면 참 명확한 그 발현의 모습을 잘 가지고 있는 그 범인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정신병을 촉진시키는 요소에는 충격, 약물 이런 게 빠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원인이 된다기보다는 분명 촉진을 시키니까. 그래서 자기가 꿈꿔왔던 삶을 갖지 못했던 젊은이가 어떻게 보면 자신에게 그 당시 자신에게 가장 유일하게 가까웠던 친구를 상실했고 그 상실감 때문에 고통을 겪지만 그리고 이와 함께 시작된 어떻게 보면 잠깐의 환상 이 순간을 잠깐 잊게 해주는 그 마약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상적인 사람의 행동 방침과는 분명 다르거든요. 그렇죠.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한다거나 스스로의 단점이나 부족한 점을 고쳐나가고 메꿔나가려는 분명 모습을 보였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멀리는 약간 위험이 발현될 요소가 잠재되어 있었을 상태고 그러던 중에 상실, 실패, 그리고 지속적인 마약의 남용 이런 것이 ገብ쳐져서 정신분열증이 더 촉진됐을 것으로 저는 이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도 그가 이제 그러니까 망상, 환청 이런 걸 겪었던 것과 법정에서 뭐 사슬에 묶지 않으면 가만히 있지 않을 정도로 막 발광을 했다 하거든요. 이런 행동들 자체가 그가 정말로 비조직적 범죄자이고 위험한 범죄자였으며 그의 행동이 오히려 정신분열증으로 고통받는 이들 중에서 이를 이겨내려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겨내려고 하는 이들에게까지 정신분열증 겪는 사람들은 이 위험한 사람들이야라는 왜곡된 시선을 갖게 만든 이 범인이라는 점은 사실은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범죄가 철저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이없이 잡혔지만 잡히지 않았다면 4개월에 그가 저질렀던 13건의 범죄 그 이상 이 분명 사회에 저는 벌어졌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이제 아까 정상적인 행동 방침이라면 뭔가 자기가 네. 부족함이 생겼을 때 뭔가 상실이 생기고 부족함이 생겼을 때 새롭게 돌파구를 그렇죠. 모색하고 단점이나 부족한 점을 고쳐나가려고 한다라고 했지만 그거는 이제 오슬록수님처럼 굉장히 미래지향적인 사람의 경우고 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상황에서 좌절하고 마약이나 이런 합리화를 시도하는 거는 또 사실이죠, 한편으로는. 네, 저도 합리화합니다. 네, 합리화 저도 합니다. 네, 저도 합리화 많이 근데 합니다. 그런 게 이 사람은 굉장히 강했던 것 그렇죠. 같아요. 네. 등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또 하나 지적했던 게 이제 정신분열증은 곧 위험하고 이런 살인마가 될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지금 그런 이미지를 남김으로써
그 사람들에게 또 하나의 고통을 그렇죠. 준 예. 이미 그것만으로도 주변 사람 본인 스스로가 예. 굉장히 힘들 고통받고 텐데. 있었을 텐데.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어쨌건 그리고 하나 더는 자기 자신을 찾고자 했었던 젊은이의 타락이라고 이제 소주제를 잡아왔어요. 1960년대 후반에 북부 캘리포니아에서는 이 고등학교를 졸업한 수많은 젊은이들이 자기 자신을 찾고자 상당히 애를 쓰고 있었다 그래요. 그리고 멀린에게 있었던 어떻게 보면 자기를 찾아가는 과정, 이건 당연히 오늘날에도 있는 과정이고 이게 분명 이런 변화 역시도 당시 젊은이들의 변화와 관계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것에 더 도전을 했고 자신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몸부림을 쳤고요. 그 과정에서 분명 전도 유망한 모습을 많이 보여왔어요. 어떤 일 하든지 참 잘해왔어요. 이 친구는. 네, 네. 초기에는. 근데 아무것도 만들어내지 못했고 자신을 찾지 못한 채 20대 중반으로 훌쩍 자라버린 거예요. 사회에 전혀 적응할 수 없는 그 상태였던 거죠. 그러니까 뭐 어떤 일을 선택하든지 어떤 사람을 다시 만나든지 이제 자기하고는 뭐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심지어 일할 기회가 주어져도 일주일을 버티지 못하고 다 나가고 부모에게 도움을 받는 손을 내미는 그런 좀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습에서 확실히 전도 유망했고 모범생이었고 팔방미인이었는데 그가 사회에 보여준 모습이 플러스가 아니었다는 점이 참 아쉬웠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멀린에게 없었던 게 어떻게 보면은 근성 그리고 자신에 대한 올바른 평가였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일을 일주일밖에 하지 못하거나 그런 자기가 심지어 하고 싶어서 했었던 거잖아요. 성직자나 네네. 권투 같은 걸. 그렇죠. 이런 거를 도중에 그만두었다는 것은 어떤 어려움이 하나 딱 오면 그걸 넘어가지 못하고 거기서 그만두는 얼마나 보면 자신의 미래까지 자기가 해야 될 어떤 무언가를 얼마나 쉽게 선택하고 쉽게 포기했는지를 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소장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처럼 나르시시즘이랑 좀 더 연관이 돼서 과대평가가 이루어지고 나는 이것보다 더 좋은 더 나은 일을 할 자격이 있어 뭐 이런 과대평가를 하다 보니 지속적인 불만족의 상황과 실패로 이어졌다는 것이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참 보면 진로를 찾는다라는 것, 자신이 평생 무엇을 할지를 찾아내는 게 사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네. 근데 자신이 그 자신에 대한 명확한 분석과 끈기의 자세만이 그것을 쟁취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하는 사람들을 보면. 근데 그래서 보면 멀린이 겪었던 실패와 삶이 저는 근데 오늘날에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봐요. 네. 그래서 진짜 내가 할 일, 내가 해야 할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우리는 그걸 진짜 찾고 있는지 그리고 찾았는지 어떻게 보면 멀린의 사례가 우리한테 좀 시사점을 알려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지금 마지막 연쇄살인을 제외하고 바라보면 그렇죠. 굉장히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맞습니다. 그리고 팔방미인이고 스스로에 대해서 확신이 있는 모범생 뭐 이런 얘기 등등을 들을 때 제가 굉장히 뜨끔하네요. 전도 유망한 소년 뭐 이런 얘기 들을 때 뭐 반만 농담이었고요. 그러면 오늘의 이프 혹시 있으면 나는 오늘의 이프를 생각을 했거든요. 지금 저도 적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래서 오늘의 이프를 얘기하면서 좀 얘기를 해보죠. 네. 오늘의 이프 저는 간단합니다. 멀린 그가 만시간의 법칙에 도전을 해보았다면. 네, 이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뭔가 근성을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의 전문가가 됐으면 이게 이제 오해를 사면 이제 요즘에 한창 뭐 많이 나오는 노력이 부족해 이런 식으로 왜곡이 될 수 있는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 사람이 자기가 하고 싶어서 했었던 거잖아요. 권투든지. 네. 그럼 그게 분명 어려움이 왔을 때 그걸 넘어서려고 도전을 해봤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인 거예요. 네. 스스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꾸준히 하나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그렇죠. 좀 했으면 분명히 모든 거에는 슬럼프도 있고 플래토도 있는 건데. 맞습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오늘의 이프는 2000년 한국에서 태어났다면 2000년 한국 2000년 이후 뭐 2010년도 됐고 그러니까 현대 한국에서 이 사람이 태어났다면 이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다면 게임 중독에 빠진 히키코모리가 되지 않았을까. 왜냐면 이 사람은
그 현실에서 이루지 못하는 거를 자꾸 합리화를 시키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가장 확실하게 이루어주는 건 마약이나 이런 것보다 게임. 실제로 게임일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나는 게임을 좋아해요. 절대 게임을 비하는 건 아닌데 저도 게임 좋아합니다. 게임을 하다 보면 분명히 현실 감각에서 벗어나는 순간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스타크래프트나 이런 거에 빠지진 않았을 것 같아. RPG 게임에 빠졌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성주를 하고 있지 않을까. 네. 네. 뭔가 그러니까 그런 성주 부분을 절대 비하는 게 아니고 네네. 거기서라도 왜냐면 게임 같은 경우에는 즉각적인 보상이 이루어지기 그렇죠.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사람 같은 경우는 즉각적인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바로 이겨내지 못하잖아요. 네. 그것을. 근데 게임 같은 경우에는 즉각적인 보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 그냥 거기에 더 빠졌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계속 마약은 뭐 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런 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게임이 좋은 효과를 나타내는 거죠. 한편으로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절대 뭐 게임을 비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의 성향상 그렇게 현실을 도피하는 무언가를 찾으려고 애썼을 것 같고 네. 그러기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땐 현대의 한국은 굉장히 그럴 수 있는 게 많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절대 한국을 비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한국을 지금 옹호하는 편이에요. 네. 굉장히 한국은 즐길 거리도 많고 중독될 거리도 많아. 그만큼 뭐 굉장히 많은 콘텐츠들이 그렇죠. 사람들을 이렇게 좀 잘 연구하고 네. 그 사람들이 빠져들 수 있게 만들어져 있다는 건데 나는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봐요. 네. 근데 또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허버트 멀린과 다르지 않은 청소년기를 보내지 않았을까. 네, 어려움이 있죠. 네. 그런 생각이 또 들어요. 그러니까 이 허버트 멀린의 아버지를 바라봤을 때 굉장히 권위적이고 그리고 힘든 시기에 군인으로서 자기 자신의 인생을 어느 정도 구축한. 그렇죠. 그래서 너도 할 수 있는데 왜 못해? 네. 그러니까 뭔가 그런 강압적인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허버트 멀린의 이야기를 보면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게 공감을 해도 되나 싶은 생각이 들지만 공감을 맞아요. 하지 않았을까 네.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그 팬이 추천해줘서 읽은 책 중에 공감제로라는 책이 있는데 네. 거기서는 이런 정신장애인가 질환을 세 가지로 구분을 하더라고요. 네.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그리고 나르시즘. 네, 정신질환. 네. 정신질환이군요. 그래서 나르시즘 같은 경우에는 원인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하진 않지만 나르시즘은 부모의 과잉한 리액션이 하나가 있다. 그렇죠. 네. 그리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 부모의 무관심 혹은 학대. 그러니까 사이코패스는 부모의 학대, 소시오패스는 부모의 무관심, 그리고 나르시즘은 부모의 과잉된 리액션. 네. 뭐 그러니까 이것 말고도 몇 가지가 더 있지만 네. 가장 크게 정리를 했을 때. 근데 지금 이 허버트 멀린 같은 경우에는 부모의 과잉된 리액션과 부모의 무관심이 둘 다 공존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아버지는 굉장히 이 사람에게 큰 것을 바라고 네. 그러다 보니 과잉된 리액션을 하고 그리고 그거 이상으로 이 사람을 억압하고 그랬지 않았을까. 네. 그렇다고 아버지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분명히 여러 가지 나쁜 것들이 종합돼서 이런 범죄자가 태어난 그렇죠. 거겠죠. 네. 좀 생각할 거리가 굉장히 많네요. 네. 아마도 아버지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멀린에 대한 기대감을 조금씩 버렸을 것 같아요. 네. 처음에는 뭐 어떤 특정한 뭐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랬다가 분명 초기엔 또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니까. 근데 애가 대학교에 가서 적응을 못하니까 그럼 그냥 멀쩡히 남들처럼 일이라도 해. 그거마저 안 되니까 뭐라도 좀 해. 이런 식의 어떻게 보면 기대감을 버려있는 과정 속에서 또 그게 어떻게 보면 또 멀린에게 아버지를 충족시켜야만 한다는 또 강박의 시작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봤네요. 그렇군요. 네. 그럼 이 허버트 멀린에 대해서 혹시 마지막으로 해주실 만한 추가적인 얘기들이 네. 있을까요? 한 가지가 있는데 멀린은 실제로 자기 어린 시절을 다르게 회상했다고 해요. 나중에 인터뷰를 해보면 자신의 부모가 자기 친구들에게 텔레파시를 보내서 자신과 놀면 다음 세상에 죽이겠다고 교묘하게 위협했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이런 뭐 좀 실제로 주변에서 전해졌었던 이야기와 나중에 허버트 멀린이 자기 어린 시절에서 진술했었던 이야기가 좀 극명하게 갈려서 좀 가져와 봤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 부모에 대한 원망이 어느 정도 확실히 이 사람 마음속에 있는 것 같아요. 친구들과 많이 어울리지 못한 그런 이유가 부모님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나 봐요. 그렇죠. 그렇군요. 오늘 굉장히 생각할 거리가 많았던 이야기네요. 허버트 멀린. 네.
그리고 우리가 또 생각해 볼 만한 것은 또 하나가 있죠. 추리 퀴즈 말씀. 추리 퀴즈. 네. 네. 생각을 많이 해야 되죠, 항상. 지난주 추리 퀴즈 기억하실 겁니다. 문이 바로 앞에 있었고요. 네. 그 벙어리였나요? 귀가 먹은 아내였나요? 하여튼 이제 남편이 위험하니까 어떻게 남편에게 이 위험한 상황을 알리느냐였는데 문손잡이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네네. 남편이 왔음을 직감한 테디는 여인의 화를 돋궈서 소리를 지르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직접 위해를 가하거나 자기가 다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공격을 하면은 자기가 위험하니까 네네. 이 사람이 야 너도 뭐 목마르지? 뭐 한 잔 마셔 하고 주는 그 맥주잔을 바닥에 던지는 거예요. 그럼 이 여자가 뜻밖의 행동을 하니까 이 총을 들고 있는 여인이 놀래가지고 야 무슨 짓이야라는 걸 할 거고 그러면은 자신의 와이프를 놀래켜주기 위해서 문손잡이를 이렇게 돌리고 있던 남편이 그걸 보고 여기 낯선 이가 있구나라는 걸 알고 이 기민하게 대처를 해서 여인을 체포하고 사랑하는 아내를 구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게 정답인 거죠. 그러니까 정답은 이 여성이 그 총을 든 여성이 놀랄 만한 행동을 하기 위해서 맥주잔을 던진다. 이게 정답이었어요. 그렇군요. 네. 아마 지금 이걸 듣거나 보고 계신 분들의 표정이 저랑 비슷할 겁니다. 네. 그게 뭐야? 그겁니다. 그게 뭐야? 라고 지금 아마 반응을 하고 계실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해요.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뭐야? 네. 이게 너무 뭐랄까 너무 단순한 답이 아닌가. 원래 모든 답은 다 단순합니다. 뭐 그럴 수도 네. 있지만, 알겠습니다. 네. 나는 남편한테 텔레파시라도 보내는 줄 알았죠. 텔레파시.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아마 청취자 입장에서는 그랬을 거야. 처음에 떠올렸다가 설마 이게 답이겠어? 하고 다른 걸 고민하셨을 거예요. 그랬을 수도 있죠. 아무튼 알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오늘의 문제 들려주시죠. 네. 농장 주인 샤일록이 총에 맞아 숨진 사건이 발생하거든요. 샤일록이 얼마 전에 정밀 검진을 받았어요. 암이래요. 그래서 막 엄청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더군다나 자기가 사망을 하면 가족이 이 거액의 보호 상금을 탈 수 있는 이 보험에 현재 자기가 가입되어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샤일록이 살해된 주변에는 사람의 발자국이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흉기로 사용된 권총은 샤일록의 시체에서 30m 떨어진 양의 우리에서 발견이 됐고 스스로 총의 방아쇠를 당겼으면 바로 죽잖아요. 30m를 걸어가서 나 이제 죽었으니까 총 내려놔야지 하고 갈 수는 없잖아요. 자기가 만약에 자살을 했다면. 그리고 던질 수도 없으니까. 이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샤일록은 어떤 방법으로 자살을 한 것일까요? 이게 문제입니다.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샤일록이 자살을 택했고요. 총을 바로 겨누고 발사를 했는데 총은 30m 정도 떨어진 양 우리 안에서 발견이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한 거냐? 가족들이 살해했다 아닙니다. 네네. 살인 청부업자한테 부탁하겠다 아닙니다. 본인이 했습니다. 네네. 네. 네. 알겠습니다. 그 주변에서 발견된 추가된 도구는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없습니다. 그리고 왜냐면 없어졌기 때문에 없습니다. 그렇게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알겠습니다. 네. 양의 우리는 양의 몇 마리 있었죠? 그건 안 나와 있는데 양 많이 있었어요. 네. 충분히 알겠습니다. 많이 있었습니다. 네. 오늘의 추리 퀴즈까지 전해드렸고 네. 여러분들 오늘 추리 퀴즈는 지난 시간보다는 좀 덜 허무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그래도 들긴 좀 듭니다. 허무한 것 같은데 아까 다 보니까. 네, 덜 허무하다고 했습니다. 네, 아무튼 알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해주신 오슬록수님께도 큰 감사드립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장님도 감사합니다. 예, 네. 오늘 일기 시도는 너무 많은 악플을 다시지 않는 게 네. 저의 작은 바람입니다. 네. 발연기 얘기는 뭐 괜찮습니다. 발연기 얘기는. 발연기니까요. 네. 그래서 마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